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설치한 6개의 강제 수용소 중 최대 규모의 강제 수용소였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한 곳이었죠. 철조망, 발사대, 막사, 교수대, 가스실, 소각장 등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대량 학살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150만 명의 수용자가 이곳에서 굶주림과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이 책의 저자인 빅터는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이곳의 일상이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기록한 자료를 살펴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심리 반응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 2단계는 수용소에 적응했을 무렵, 3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입니다. 1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입니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들어오고 나면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는 1500명을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차디찬 건물에 구겨 넣습니다. 바닥에 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그곳에서 4일 동안 받은 음식이라곤 빵 1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다음 2줄로 서게 하고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습니다. 장교는 수감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곤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빅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야 손가락 방향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왼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엔 화장터가 있었고 그곳의 굴뚝에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각 층마다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잤습니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2장뿐이었고 베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베개도 없어서 대부분은 자신의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고 누군가는 지늘기 잔뜩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했습니다. 2단계는 무감각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그룹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단체 기합받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몇 시간씩 주먹질 당하는 장면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무감각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더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2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수감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불확실하면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집니다. 즉, 나와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와 같은 긴장 상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와 결합돼 수감자들의 정신세계를 원시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나마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고 저항력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영양실조가 수감자들의 정신을 먹는 것에 집중시키는 현상만 초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다른 집단, 예를 들어 군대나 교도소와는 대조적으로 수용소에서는 성도착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남자 수용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양실조밖에는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병자의 몸은 바퀴 2개 달린 수레에 던져지고 동료 수감자가 그 수레를 끌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몇 마일이나 걸어서 다른 수용소로 옮깁니다. 중요한 것은 번호뿐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전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수용소 당직자, 요리사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저녁 전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우고 밤이 되면 수용소에 불을 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는데도 환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트럭이 오지 않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미리 세워뒀던 빅터는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차가 천천히 점호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제적 십자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수용소와 수감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수감자들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국제적 십자사 대표는 협정이 조인됐으며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치 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수용소를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감자들은 중앙 수용소로 보내진 다음 다른 전쟁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 48시간 이내로 스위스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대원들은 망설이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설득하며 이런 행운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럭이 하나둘씩 수감자들을 실어서 떠나고 트럭이 오자 트럭에 탈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빅터와 그의 동료 한 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없냐고 따지자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하고는 트럭은 출발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빅터와 동료 한 명은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는데 시끄러운 대포와 총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선이 수용소까지 온 것입니다. 계속 숨어서 기다리다 총격이 잦아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용소에는 백기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주가 지난 후 빅터는 수용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날 밤 자유를 향해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그 수용소로 이송되었었는데 그곳에서 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심리 반응의 3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에 나타납니다. 해방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몸을 질질 끌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사람도 주먹질이나 발길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천천히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유, 수감자들은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수감자들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 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마음보다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육체는 처음부터 새롭게 얻은 이 자유를 잘 활용했습니다. 드디어 육체가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 있는 친절한 농부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는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에게 더 이상 정신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한 정신적 압박을 그렇게 오랜 시간 받았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전과 똑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빅터는 다른 친구와 함께 들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 나타났습니다. 빅터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빅터의 팔을 잡고 밭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어린 농작물을 짓밟지 말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화난 얼굴로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만큼 빼앗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밟는다고 뭐라고 하다니. 여기서 빅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한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나 그 후에도 가장 친한 동료였습니다.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났을 때 도덕적 결함뿐만 아니라 비통함과 환멸을 겪게 됩니다. 비통함은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을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거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비통해지면서 자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환멸을 경험하는 것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입니다. 수용소 기간 동안 시련과 고난의 한계까지 가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용소에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모든 것이 자기가 꿈꿨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등등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속세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삶이 갖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어떨까요? 이론은 물론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용소 체험으로 저자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내면의 자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태도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태도만큼은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음으로써 극한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의미가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초월입니다. 프랭클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강인함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프랭클의 경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한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